안녕하십니까. 주워 담고 싶은 주식을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 여러분의 주주총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 오늘 수능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주식시장도 1시간씩 다 뒤로 밀리면서 주주총회도 1시간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야 주변에서 많이 소리 들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건 없고, 우리 주주들 중에서도 또 이 고3 수험생 부모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 없이 열심히 또 응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또 주주총회 토마토 투자자문의 대표 운영력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스타일이 다른 만큼 여러분의 이 투자 스타일과 잘 비교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는 박준현 일일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함께 하실지 우선 9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준 있고요. MC넥스, 테크윈 있네요. CJ ENM, 그리고 KCC 글라스, OCI, 윈스, 넥슨 GT,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꽤나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줬던 종목들이 딱딱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박준현 일일 대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회사인죠? 네, 테크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테크윈입니다. 자, 반도체 쪽 지금 종목을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한번 최근 또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일일 대표 자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반도체 장비 종목인 테크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반도체 장비는 제가 GST라는 회사를 좀 추천해 드렸었죠. 그 종목 현재 지금 신고가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 해성 DAC를 언급해 드렸고, 그 다음에 IT 쪽에 폴더블 폰 관련 수혜주들어서 KH바텍과 그 다음에 최근에 세경 하이테크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인데요. 지난 시간에 앞서 언급했던 GST는 환경과 관련된 투자 부분과 관련된 환경 부분 자체가 이슈화 됐기 때문에 언급해 드렸던 거고요. 오늘 이제 가지고 나온 테크윙은 비메모리 쪽에 대한 향후의 또 성장성, 최근에 IT 관련 종목도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좀 길게 보게 되면 지금부터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테크윙을 좀 가지고 나왔다 좀 말씀 그렇게 드리고요. 자, 예사는 어떤 회사냐면 반도체 검사장부 테스트 기업입니다.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테스트하는 과정.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스트가 붙은 회사들은 후공정 기업이고 또 비메모리 쪽이다. 그렇게 좀 알려져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산은 2002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예사가 이제 별로 주목을 못 받다가 2013년도에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양산에 성공을 하고 그 제품을 인텔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나타내면서 그때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사 표를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사의 매출 비중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파란색 부분 자체가 2016년도 이후에 테스트 핸들러 부분인데요. 예사는 거의 테스트 핸들러가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회사로 따지면 상장회사인 J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 핸들러 부분 자체가 매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부분 자체가 COT라고, 체인지 오브 키트라고, 관련 부품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중이 18.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B 설계 자회사가 하나 있는 회사가 있는데, PCB 설계와 관련된 비중과, 그 다음에 ENC 테크놀로지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장비와 관련된 부분이 각 10%를 차지한 회사다. 그래서 회사 주력 제품 자체는 테스트 핸들러고, 테스트 핸들러가 비메모리 공정 과정에 후공정 과정에 꼭 필요한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거래처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비중이 많은 게 이색이죠. 맨 아래쪽 38%가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중이 많은 회사가 단일 기업으로 따지면 SK 하이닉스가 11%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웨스턴 디지털, 랜드 회사죠. 위주의 랜드 쪽의 회사의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가 없잖아요. 세대 반도체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가 없으면서도 이 회사가 실적 성장이 전개되고 있다. 북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43%고 SK 하이닉스가 10%대고 기타는 여러 가지 회사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국내에 이따 보시겠지만은 국내 기업들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여타 다양한 기타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쪽의 매출 비중이 46%를 차지한다. 그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그 주요 주주입니다. 주요 주주 국민연금이 현재 개인 대주주가 12.6% 많지가 않고요. 국민연금이 8%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종속 기업으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ENC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유주의 장비를 공급한 회사고, 그다음에 회사 중국 법인이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FS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분 50%를 가지고 있죠. 회사는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설비를 공급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트루텍이라는 회사는 PCB 설계 회사다. 그 회사를 연결 종속기업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회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이제 포인트는, 추천 포인트는 첫 번째는 반도체 테스트 시장에 대한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의 왼쪽 부분 자체가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검사 장비 자체가 이제 테스트라고 했으니까 검사 장비의 시장 규모입니다. 2019년도에 글로벌 36억 달러에서 2025년도에 60억 달러 정도까지 성장을 할 거다. 연평균 약 8.8% 정도의 완만한 성장을 할 거다 보고 있는 쪽.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검사 장비 쪽입니다. 이사 관련된 테스트 핸들러를 중심으로 한 후공 쪽의 검사 장비 쪽에 대한 시장 캐파 자체가 2010년도 기준에서 약 1조 6천억 정도가 좀 되는데 올해는 지금 2조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3조 6천억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 검사 장비 시장 자체는 전체 국내 시장 자체도 글로벌 시장과 비슷하게 약 9% 정도의 연평균 완만한 성장을 할 거라는 그런 어떤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주력 제품 자체가 메모리 테스터거든요. 현재 이 회사가 돈 되고 있는 쪽은 메모리 쪽입니다. 메모리 쪽이 있고, 이 회사 이제 이따 정리하겠지만 이 회사 포인트 자체는 메모리 쪽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향후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비메모리 쪽에 투자 확대에 따라 가지고 비메모리용 테스트 핸들러 자체가 이 회사 성장 모멘텀인데, 우선 이 회사가 메모리 핸들러죠. 파란색입니다. 메모리 핸들러 자체는 크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메모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특히 이제 비메모리 분야 자체가 작년부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특히 이제 DDR5가 전환되는 그 시점부터는 더 크게 성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비메모리 쪽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메모리 쪽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현재 시장의 이슈 자체가 비메모리 쪽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부족 부분 자체는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부분이고,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간 것 자체도 파운드리 반도체 중심의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염두에 두고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2030년차인가요? 2030년도까지 비메모리 쪽에 약 133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TSMC를 따라잡겠다. 그렇다 야심찬 계획을 이미 2년 전에 발표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TSMC하고 점유율이 많이 차이가 나 있죠. 지속적으로 아마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따라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장비 투자 자체가 이 회사에 본격적으로 보시다시피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성장 못했던 것 자체가 비메모리 투자 자체가 올해 많이 성장을 했죠. 올해 많이 성장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규모가 이제 성장률 자체는 완만히 전개되겠지만은 금액 자체가 회사가 빠르게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장비 투자 자체가 전개가 될 거다. 이 회사의 또 성장 모멘텀이다. 그동안 메모리의 안정적 실적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메모리 쪽에 대한 제품 개발 양반은 끝났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러다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DDR5입니다. DDR5 전환에 따라 가지고 이 회사가 또 실질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건데, 최근에 11월 4일 날 인텔이
CPU 출시와 함께 DDR5 전환을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텔이 엘더 데이크인가요? 엘더 데이크를 좀 출시를 했어요, CPU를. 이에 따라서 DDR5 전환 자체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이죠. 그래서 인텔이 이제 CPU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DDR5를 지원할 수 있는 장비 공급 자체가 본격화되면서 DDR5 관련 종목들이 내년도에 가장 아마 시장에서 핫하게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도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이 좀 될 건데, 과거에 DDR2에서 DDR3, 그 다음에 DDR3에서 DDR4로 넘어간 시점에 국내 장비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DR2에서 DDR3로 넘어갈 때 장비 시장 자체가, 예사 관련된 부분 자체가 112% 증가했고,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65%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메모리 테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테스트 같은 경우도, 핸들러 같은 경우도 DDR2에서 DDR3로 넘어갈 때 297% 매출액이 증가했고,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22%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DDR5 전환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에 따라 가지고 예사를 중심으로 한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이렇게 DDR5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성장이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이에 따라서 검사장비 투자 자체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사의 강점 포인트입니다. 예사 포인트.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해외 미국 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에 국내 쪽에 삼성전자는 없지만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대만 업체 중국의 이제 BOE라든가 BOE라 CO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겠죠. ENC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국내 여러 가지 하나 머티리얼즈와 관련된 패키징 회사들이죠. 이게 패키징 회사들한테 이제 패키징 회사들도 DDR5로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기계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예사가 DDR5의 전환에 따라 가지고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매출차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예사가 실적 자체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아직 거래는 형성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추가적으로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예사의 실적 성장폭 자체는 상당히 가파르게 전개가 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적인데요. 자, 예사를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 3분기 실적을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예사 3분기 실적 부진합니다. 시장의 가이던스가 135억인데 107억이 나왔어요. 예상치 하회했죠. 대체적으로 장비 회사들의 실적이 엇갈립니다. 원익 IPS, 이오 테크닉스 예상치 하회했고, 호영이라든가 테스트도 안 좋게 나왔고,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쪽은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PSK, 그 다음에 GST, 그 다음에 뉴파 프로지마 정도, 이들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는데, 예사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뭐 때문에 부진했느냐?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2분기 대비해서 약 29% 정도 하향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예사가 이제 제품 자체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데, 말레이시아가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동남아 쪽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공장 락다운이 좀 되면서 생산 차질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 자체가 영향을 좀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 자체는 3분기 실적 자체는 부진했다. 이 부진 부분 자체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종목들 이렇게 다 좋은 상태에서 예사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상반기 때는 좋았는데 하반기 때 안 좋았던 부분 자체도 예사도 그렇던 영향도 함께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예사 이제 실적 전망인데 연간 단위로 보시게 되면, 예사 그렇다 한다라도 올해 예사는 작년도 대비해서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죠. 예사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앞서 제가 예사의 강점 자체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반도체 투자 부분 자체가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이 등락이 심하거든요. 근데 예사는 거의 꾸준하게 2016년도 이후부터 실적이 역성장 없이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2020년도에 작년도에 매출액 2,282억을 영업이익 379억인데 올해 전망치가 2,683억 원에 452억. 그다음 내년도는 여러 가지 앞서 얘기했다시피 DDR5 전환이라든가 빈메모리 쪽 투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는 올해보다 최소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매출액과 더불어서 영업이익도
거의 한 30% 정도 성장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제 갈수록 기회가 좋아지는데 DDR5가 언제 본격화되느냐? 시장에서는 내년도 이제 상반기부터 서서히 형성이 좀 되면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DDR5 전환에 따라 가지고 장비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반영되지 않겠는가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예사 실적은 DDR5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내년도 말 내지는 2023년도에 실적이 좋아진다. 실적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주요 종목들 밸류션을 한번 테크인과 함께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봐야 되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전공정 장비가 있고 후공정 장비가 있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이끈 것도 알다시피 AMD라든가 퀄컴을 중심으로 한 엔비디아라든가 비메모리 쪽이에요. 그래서 비메모리가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비메모리 관련된 후공정 장비 회사들이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원익 IPS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자, 원익 IPS는 전공정 장비 쪽에 많이 비중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PR이 12배 되는 수준이죠. 현재는 어느 정도 적당해요. 시장이 좋으면 14배까지는 가겠죠. 근데 현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익 IPS는 자, 그 다음에 리노공업과 고영,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는 이 회사는 비메모리 쪽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PR이 높죠. 당연히.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는 30배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거의 50%가 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KC텍은 전공정 장비입니다. 테스도 전공 장비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익 IP가 대장주니까 이 전공 장비 회사들은 원익 IPS보다 20% 정도 할인을 받고 있는 게 현재 흐름이죠. 적당하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진테크는 신기술 개발에 따라 가지고 후공정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난 회사니까. 그다음에 유니테스트는 내년도 이제 신장비 개발에 따라 가지고 좋아지는 실적이고 적자고. 그다음에 앞서 테크잉은 후공정적이다. 후공정적이고. 그다음에 유인셈이라든가 GS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는 저평가지만 전공정 장비 성격이 강하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비교는 뭘로 비교해야 되느냐? 리노공업, 고영,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와 관련된 후공정 장비 쪽에 밸류를 놓고 기준점을 놓고 비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공정 장비가 PER 10배다 그러면 이 원익 IPS 기준으로 해서 10배다 그러면 후공정 장비 회사들은 14배, 15배 정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 테크잉 자체가 후공정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할인을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후공정 장비 쪽에 대한 테스트 쪽의 매출 비중이 반이 넘어간다면 충분히 다른 여타 후공정 장비 회사와 어느 정도 갭을 메꾸는 과정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8.5배니까 다른 전공정 장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매력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후공정 장비와 비교해보면 테크잉의 주가 자체는 상대적으로 싸다. 그런 관점에서 테크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크윙과 관련해서 쭉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요? 네. 지금 테크윙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비메모리 쪽에서 앞으로 이제 매출의 증가가 예상되고 DDR5가 출시되면 그 부분 역시도 이제 매출의 증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테크윙 같은 경우가 2018년에서 2019년 2년 동안 매출 자체가 역성장을 했었고 그때가 이제 DDR4로 전환이 되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DDR5로 전환할 때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여러 가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 또 매출이 급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2018년도, 19년도에 전환된 시점에서는 예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DDR5 전환했던 수혜주는 예사가 장비 공급과 관련된 COEK가 관련된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 장비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후공정 패키징 작업을 하고 있는 하나머티리얼즈라든가 그들 회사 SFA 반도체라든가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들어가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때는 이쪽에 대한 장비 매출 자체가 거의 아까 없었다시피 후공정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거의 전체 매출 차지한 비중이 100억도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후공정자 매출 비중이 거의 400억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혜택을 못 받았지만은 이번 DDR5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그 장비 자체 기술 개발 자체가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는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시죠. 테크잉이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1930만 주 정도 되는데 연기금이 작년 9월까지는 꽤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까지
거의 한 220만 주, 전체 비중 중에 한 12%까지 연기금 비중이 나왔었는데 최근 1년 2개월 동안에 정말 많이 팔았어요. 1년 2개월 동안에 132만 주. 그래서 지분율 자체가 연기금이 한 12%에서 지금 5%까지 1년 동안 7%를 전체 상장 주식수의 7%를 판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면인데요. 여타 장비주들이랑 달리 이 테크윙을 연기금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팔고 있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다른 회사 제가 뭐 얼마만큼 연기금이 예컨대 원익 IPS라든가 장비 정보 투자한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봤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테크윙이라는 회사를 연기금이 10% 정도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파격이거든요. 그중에 비중을 줄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최근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연기금의 비중이 8.4%대였어요. 상반기 정도까지. 최근에 이제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한때 급락을 했거든요. 그때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반등하고 있는 쪽인데 팔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 전망 자체가 그동안 좋았다가 꺾인 게 아니라 회사가 2013년도 기술 개발한 이후에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2018년도 19년부터였거든요. 실적이 역성장했으면 몰라도 실적이 성장하는 쪽에서 회사를 팔았던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거 중소형 쪽에 비중이 10% 정도 가지고 있던 것 자체가 연기금 차원에서 좀 약간 부담스럽다든가 그런 더 차원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네. 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트 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이제 21,000원대에서 저도 관심을 가졌던 주식인데 그리고 거의 뭐 3만 원 근처까지 상승했다가 주가 뭐 다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차트가 거의 비쌀 거예요. 일부 뭐 GS라든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바닥권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고 다 악재가 반영이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이 종목이 바로 올해 연말까지 주가가 상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내년도 정도 1월 달부터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인데 현재 가격대에서 서서히 좀 모아가시면 주가는 충분히 저점 확인이 좀 됐으니까 또 요즘 IT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23,300원인데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매도 목표는 일단은 뭐 내년도 한 2월 달, 3월 달 정도 해가지고 아무래도 1월 효과에 중소형 종목들이 좀 상대로 강하니까 26,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 매수 가격 한 10%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테크인과 관련된 부분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우선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2만 원 전후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내년 초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6,000원. 그리고 손절가 18,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테크윙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박준현 일일 대표 테크윙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강재현 일일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오늘 CJ EM에 가져왔습니다.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콘텐츠 쪽. 최근에 콘텐츠가 한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자, CJ ENM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자세히 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훈입니다. 오늘은 CJ ENM 일일 대표로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던 프로 중에 하나가 스트리트 파이터 스우파라고 하는데 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굉장히 좀 핫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엔터 관련된 프로뿐만 아니라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사실 요즘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들이 TVN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다 CJ EMN 이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인데 사실 CJ EMN 하면은 예전에는 사실 게임까지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이제 넷마블로 다 나가 있는 그런 케이스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 CJ 오쇼핑까지도 흡수합병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매출 구성 자체가 방송과 뭐 커머스 그리고 음악, 영화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워낙에 국내에서 오징어 게임의 히트가 나타나면서 국내 드라마라든지 국내 영화 그리고 그 외적인 IP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JE에서도 워낙에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결국 확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실적 자체도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이제 방송에서가 사실 만들어 놓은 제작 프로 같은 경우가 히트를 치게 될 경우
그 부분이 광고비의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낸다 이렇게 된 건데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방송 쪽에서가 이제 51%를 차지했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CJ 홈쇼핑 같은 경우가 사실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해 주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홈쇼핑 자체도 워낙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마진율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준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어느 정도 캐치커 역할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성장은 방송 쪽에서 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외적으로도 이제 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다만 영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낸다 이것 자체가 어려운 케이스고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적자를 많이 본 그런 케이스였고요. 음악은 매출에서는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영업이익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답니다. K-팝 쪽에서도 워낙에 잘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소속 연예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SM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엔터사도 인수를 하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 자체가 이제 3분기 기준일 때 방송 쪽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쪽에서가 이제 실제로 작년까지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미디어 쪽에서 그렇게 크게 히트를 치는 프로그램이 우선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따른 향후 전망 자체도 그렇게 썩 좋았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자체가 히트친 드라마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던 드라마라든지 이제 엔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준다 됐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잘 되면 광고 수입 자체가 커지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 거고 이제 커머스 쪽이 홈쇼핑 쪽인데 이쪽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정점을 찍고 나서 서서히 떨어진다 되겠죠. 그래서 앞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홈쇼핑이라는 데가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부분이 서서히 없어진다는 케이스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그나마 소소하게 이익을 내던 케이스가 현재는 적자를 본다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새롭게 만드는 영화가 나중에 이 위드 코로나가 좀 더 활발해졌을 때 그때 얼마큼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음악 같은 경우가 아까 매출 비중은 굉장히 작은데 영업이익 규모는 상당히 좋다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은 결국 이제 어떤 아티스트를 많이 데리고 있느냐 이 싸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서서히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영업이익의 합을 보게 되면은 커머스 쪽이 앞전까지는 거의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부분이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서서히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절반 이상 넘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에서 미디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절반 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앞으로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장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싸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의 히트로 인해서 많은 영화 제작사라든지 드라마 제작사 이런 쪽이 현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CJ 이외에는 그런 회사들에 비하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망을 보게 되면은 매출 같은 경우가 이제 그전에는 영업이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홈쇼핑 쪽에서 차지를 해줬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전망이 3,450억 정도 전망이 된다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가 실제로는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데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추세이고 미디어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는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9%대까지 거의 10% 가까이 올라왔다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시나리오라든지 드라마 제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약 3,830억까지 증가를 한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퍼 밸류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올해가 한 24% 정도 되고 내년에는 한 2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면 이 외적인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퍼 밸류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CJ200의 거의 뭐 3배에서 5배 이상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실적의 증가와 그리고 많은 지적재산권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 외적으로도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사실 이제 넷플릭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까지 해서 OTT라고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국내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토종 OTT도 상당히 많은 그런 케이스인데 이 CJ 같은 경우는 티빙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티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쌉니다. 우선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해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4,900원 정도 내면서 이제 JTBA라든지 JTBC 드라마, 예능, 방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오리지널과 영화는 제어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그쪽에서 많은 시청도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게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외적으로 이제 베이직 같은 경우가 7,900원 정도 하고 스탠다드가 이제 10,000원대 이상 하는데 대부분은 멤버십과 베이직을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가입자 수가 증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부터 최근 1년 동안의 가입자 증가율을 보게 되면 티빙이 넷플릭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다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전에는 워낙에 적었던 가입자 수였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증가수가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국내 OTT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고요. 넷플릭스가 50% 정도 증가한 동안에 한 85% 증가니까 성장률로만 본다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웨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나머지 IPTV사들이 있지만 이쪽 같은 경우 오히려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리고 이제 숫자 수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목표가 20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의 그만큼 올라와 있다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도 한 220만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 수가 현재 여기까지 130만 명이 증가했고 200만 명 정도까지가 올해 채워진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워낙에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컨텐츠 자체가 뭐든지 재밌어야 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도 마찬가지고 컨텐츠 자체가 화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컨텐츠에 재미가 있어야지 최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이거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이슈를 굉장히 잘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빙 같은 경우가 현재 굉장히 많이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티빙이 사실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그래서 티빙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목표로 하는 가입자 수가 230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 200만 명 정도 되니까 230만 명 가까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손익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의 800만 명 정도까지 증가의 목표를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이 넷플릭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금을 또 인상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하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다른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와 달리 엔터 쪽에서 상당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가 아무래도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현재 이제 금액을 보게 되면 약 6,000원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900원짜리와 베이직 싼 거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을 더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나중에 다른 OTT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가 가격 인상을 하면서 서서히 인상을 할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TV라는 것도 상장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개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티빙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상장을 통해서 더 큰 이득과 더 많은 플랫폼을 더 만들 수 있는 더 많은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J EMN이 뭐 앞전부터도 많은 자회사들 그 연결 회사들이 많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이제 보유 지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넷마블과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이 여전히 지분이 높다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계속해서 좀 올라왔고 그 넷마블은 뭐 아직까지 뭐 갇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분 가치로만 본다도 현재 4조가 넘는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다. 현재 CJ EN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됩니다. 그럼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제휴 관계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성생명이나 LG 헬로비전 이쪽도 거의 없고
덱스터 같은 경우가 요즘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현재 1조 2천억까지 오늘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뭐 평가 이익도 뭐 지분 가치가 한 660억 정도. 그리고 에이스토리도 이제 드라마 관련된 회사인데 이쪽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할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분 가치만 해도 충분히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J E&M과 관련된 종합적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분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명준 운용력이요? 예. 그 최근 그 CJ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안 좋은데요. 그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물運송 중에서 제일 좀 약한 편이고 또 CJ 제일제당도 사상 최대 실적 나와도 그냥 계속 그냥 하염없이 빠지고 있고 CJ E&M도 사실 뭐 지금 엔터테인 업종 상당히 좋은 가운데서도 마켓 파워를 보든 뭐 밸류를 보든 월등히 좋은 회사인데도 주가는 굉장히 부진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이 CJ 그룹이기 때문에 CJ 그룹 자체에 대한 어떤 그룹사 관련 혹은 뭐 주가 할인 요인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 혹시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CJ 그룹주들이 이제 약간은 성향 자체가 수출보다는 내수 성향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성향에 따라서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코로나 시대에 택배 수요가 증가한다 하면서 주가 많이 움직이긴 했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회사의 실적을 연결을 못하는 케이스가 됐죠.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택배 기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를 또 개선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고 물류 세타도 지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적의 증가가 기대만큼 못 나와서 오히려 떨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음식료 쪽에서가 CJ 제일제당도 역시 굉장히 파워가 센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도 수출이 잘 된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한 것만큼의 코로나 효과는 이미 작년에 받았었고 그리고 올해 그 부분이 더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역시 앞전에 주가 많이 올라왔던 만큼 올해 약했다라고 본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J 그룹 내에 있는 대부분 회사들이 다 그런 영향을 받았다 하는데 CJ E&M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들어서까지는 여태까지 할인 요소가 워낙에 좀 셌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평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요즘에 K-팝은 원체 많이 히트를 쳤었고 그다음 오징어 게임이 히트치기 전까지는 국내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쪽도 사실 그다지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이제 더 부각이 된 거고 글로벌 OTT라든지 이런 쪽이 워낙에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컨텐츠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부각되는 관점이라서 그래서 CJ E&M 같은 경우는 CJ에 있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최근 들어서 흐름도 괜찮게 나왔고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쪽인데 저는 이제 CJ 얘기했지만은 CJ E&M도 그렇고 이제 평가를 못 받는 이유 자체가 저는 다른 데 있다 보는 게 대한통운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영업이익은 상당히 많이 나요. 우리 강재인 대표님도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질 거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은 문제가 뭐냐면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만큼 단기순이익이 못 따라가잖아요. 예컨대 영업이익이 3,000원 하면 법인세 한 20% 제외하면 2,000원, 3,400원 정도 이익이 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자회사 보면 아시죠? 자회사가 얼마나만큼 많은지. 네. 엄청 많죠.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온전하게 된 자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 딱 자회사 중에서 예사가 지분 관계 갖고 있는 회사는 스튜디오 드래곤밖에 없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 갖고 계시면 아마 속 터질 거예요. 그렇죠? 상장 위에 주가 못 갑니다. 지금 이쪽에 드라마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 많이 가야 되잖아요. 보면. 네. 보면. 실적이 안 따라주거든요.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이익은 많이 나는데 워낙 자회사들 쪽에 까먹은 게 많아요. 이게 저는 카카오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카카오는 잘 키우는 회사들 상장시켜가 도움을 많이 버는데 회사는 엄청나게 자회사 투자를 해놨는데 제대로 성과를 낸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표님 앞으로 강경이 좋아질 거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어 보는 것 자체가 이번 3분기 실적 보니까 어느 정도 영업이익 플러스 단기순이익이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3분기 이후부터 저도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주가는 상당히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알다시피 CJ E&M이 한국의 월트 디즈니로 나간다는 비전까지 갖고 있던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3조 7천억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는 또 이 회사가 CJ 홈쇼핑까지 합병해가지고 들어간 회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할 게 없나요? 네. 질문이 아니라 앞으로 잘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답변을 좀 하고 싶은 게 이 자회사가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말고도 이 드라마 제작하고 시나리오 쓰는 자회사 또 여러 개 있습니다. 6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지적재산권으로 사실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관련된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NFT도 또 핫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OTT의 싸움이란 부분이 고유 IP를 얼만큼 가지고 있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투자를 또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가 순이익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CJ ENM 가격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차트상에서의 흐름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2014년도에 43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상단, 추세 라인 때 상단을 이제 넘어가는 시도를 2번 정도를 더 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번에 이제 돌파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오게 될 경우는 박스권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첫 번째 한 번, 두 번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매수가는 이제 16만 3천 원? 16만 5천 원에서 17만 1천 원 정도. 1차 목표가로서는 18만 9천 원. 이 박스권의 중간마디입니다. 2차 목표는 상단 자리인 24만 원 정도.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CJ ENM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6만 5천 원에서 17만 1천 원 사이, 그리고 1차 목표가 18만 9천 원, 2차 목표가는 24만 원을 내다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준호 일일 대표입니다. 오늘 어떤 회사인가요? 네, 오늘은 윈스입니다. 네, 자, 윈스 자리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윈스와 관련해서 지금 타이틀을 좀 잡아오신 게 저격수라는 그런 타이틀을 잡아오셨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의 종목은 윈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낮은 편의 종목이 되겠는데요. 근래 보면은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반도체 안에서도 상당히 좀 핫한 종목, 좀 괜찮은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은 또 별로 없습니다. 최근 그래도 이런 좀 랠리가 거진 한 10월 중순 이후에 수소 산업 그리고 2차 전지가 끝난 이후에 거진 한 달 정도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또 골라드릴 만한 종목이 없어서 그렇다면은 지금 올 연말장세에서 그래도 나름 주목받는 쪽의 섹터이면서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쭉 찾아봤는데요. 정보 보안 그리고 생체 인식 이런 쪽들도 하나의 그래도 올 연말 연초로 가는 장세에 있어서 하나의 그래도 화두가 되는 그런 지금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보 보안주 중에서 요 윈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윈스 보면요, 뭐 제목은 해커를 잡는 저격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다음 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최근 보면 이쪽 정보 보안주들이 주가 흐름들 꽤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뭐 지니어스 라인 종목도 여기 보안 플랫폼 하는 회사인데 뭐 연중 계속 좀 그렇게 주가가 좋지는 않았었죠. 연중 뭐 4월, 5월 뭐 가을까지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기조 11월 달 들어서는 그래도 또 이제 신고가 돌파하면서 상당히 좀 센 양상들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이스트 소프트 이건 뭐 잘 아시죠? 뭐 알집 알약 보안 소프트웨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올 한 7월 8월에 좀 강하다가 다시 눌렸다가 11월 들어서는 상당히 좀 수급도 붙고 주가 흐름도 좀 좋아지는 그런 기조들. 다음 페이지 이제 파수 뭐 파수닷컴 뭐 들어보셨을 건데요. 뭐 문서 암호화 그리고 재택근무 솔루션 관련된 뭐 그런 쪽도 모멘텀이 있는 파수 같은 경우에도 근래 보면 그래도 한 10월 달 이후에 꾸준히 꾸역꾸역 또 신고가 또 올라오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되겠는데 이쪽 정보 보안주들 있어서는 최근 이쪽도 역시 좀 주가가 좀 오르는 이유 있어서는 이게 메타버스와 상당히 좀 나름 연동을 해왔고 지금 주가가 오르는 그런 구조들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 보안 솔루션과 또 메타버스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 최근 보면 좀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로블록스라는 이 메타버스 기반 이런 게임 전 세계적으로 유저도 꽤 많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뭐 한 4천만 명 이상 이용하고 월 이용자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뭐 로블록스의 안에서 쓰이는 그 메타버스 그 뭐 게임 안에서 쓰이는 로벅스라는 이 전용 화폐가 있는데 이게 해커들 이 전용 화폐인 뭐 로벅스를 달라 그리고 인지를 잡으면서 이렇게 뭐 해킹을 한 이런 게 또 글로벌 이슈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가상세계 플랫폼 이라고 하는데 가장 뭐 근간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역시
5G, 예,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 두 가지 부분이 되겠죠. 이 안에서 이제 메타버스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또 이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창출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가장 핵심적으로는 5G와 클라우드 컴퓨팅 이 부분에 있어서의 완벽한 또 보안과 또 이런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또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또 컨텐츠들이 다 이제 구현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이 윈스의 강점은 이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라 볼 수 있는 이 5G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1위인 그 분야이다 하기 때문에 윈스가 나름 또 메리트가 있는 그런 면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이 다음 페이지 보면요, 윈스 같은 경우에 최근 이 메타버스 보안 관련된 진출을 했다 해갖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 스튜디오 엑스코라는 그 메타버스 개발 기업 그리고 도시재생안전협회라는 뭐 AI 기반 또 스마트 시티 설계 관련된 협회 이런 쪽들이랑 같이 네트워킹을 이뤄가지고 또 메타버스 기반된 그 정보 보호 기술에 있어갖고 상당히 좀 협약식. 그러니까 윈스가 네트워크 보안 부분에 있어서 국내 점유율이 한 55% 정도로 또 1위이고 하니까 그런 또 중요한 점이 있다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윈스도 지난주에도 그 기업 설명드릴 때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우리나라에 그래도 한 100몇십 개 기업들 해갖고 나라에서 이제 이 메타버스 쪽을 우리 기업들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또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는데, 이 윈스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뭐 266번 해갖고 지금 윈스도 들어가 있는 348번이군요. 회원사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 그 윈스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의 1인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안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안랩이나 이스트소프트처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보안. 그럼 우리가 뭐 우리 각자의 컴퓨터 있어가지고도 이런 뭐 해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오류에서 좀 이제 방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는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이 윈스는 이제 하드웨어 쪽입니다. 지금 뭐 방화벽이라는 거 뭐 아시죠? 각 뭐 금융사나 또 기업들 있어서도 외부로부터 그 내부의 이제 시스템들이 완전히 통제가 되고 외부의 공격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그 방화벽 시스템 관련된 이 하드웨어를 주로 또 매출을 많이 내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그런 은행이나 또 기업들에 있어서의 내부 방화벽에 대한 이런 기기를 납품하는 부분이 거의 한 50% 정도의 매출 비중이 되는데, 여기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1위 기업이고 하는 게 현재 특징들이 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보안 관제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한 절반 정도의 매출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하드웨어적인 이제 각 기업들 그리고 각 또 그 기업들과 이런 또 뭐 은행이나 관공서 등등에 있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용역을 기기를 파는 사업의 한 절반이라면은 요 윈스의 관제센터에서 이제 각 기업들 내지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법인들에 있어가지고 이 윈스에다가 이제 월간이나 어떤 단위별로 비용을 지불하면은 관제센터에서 어떤 외부적인 이제 뭐 해킹이나 등등의 침입 아니면 그런 게 또 사전적으로 침입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윈스의 또 부분이고요. 대략 매출에 있어서는 그 기기를 파는 게 한 절반, 그리고 이제 관제센터에 갖고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절반 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윈스의 현재 주간 차트가 나올 시점인가요? 다음 페이지 혹시 있나요? 아직 가격 전략 갈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매출 비중이 있어서는 이 서비스적인 측면, 요게 한 51% 정도, 그러니까 절반을 약간 넘는 아까 그 관제센터에서 이 기업들의 또 용역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제품에 대한 거, 설비를 이제 파는 부분들 그리고 방화벽을 설치해주는 그런 매출이 한 45% 정도 된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뭐 밸류적으로는 상당히 견실하고 안정적이고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뭐 밸류적으로도 2019년 이후에 보면은 작년도 뭐 코로나 국면들도 사실 이 회사한테는 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기 때문에 계속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영업 이익에 있어서도 최근 3개년 그리고 앞으로 뭐 내년과 내후년도의 추정치도 상당히 성장성이 높게 나타난다 하는 그런 면들 되겠고요. 그리고 이 뭐 부채 비율도 극도로 좀 낮은 그런 면들이 있는 한편 ROE 수준도 그래도 한 12%에서 15%대 정도로 해마다 그래도 낮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밸류적으로도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또 시가총액에 또 이런 밸류적인 면들이 그렇게 과하게 지금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또 밸류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괜찮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네. 예. 자, 해커를 잡는 저격수 윈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의응답 간단하게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박주영 의원이요? 네, 뭐 좋은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 주 매출처가 네. 금융기관하고 관공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관 투자는 제가 이렇게 보안 침입과 관련된 투자가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통신사가 아마 주고일 것 같은데 통신사도 저는 많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래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보안 회사들을 보게 되면 보안 시장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도 주가 자체는 실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은 좀 지지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아까 이 포인트 자체가 아니면 실적으로 접근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까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재료 반영을 염두에 두신 겁니까? 네, 복합적인 면들이 복합적이요? 되겠죠. 요즘 네. 그래도 좀 메타버스가 뭐가 끼어 있어야 네. 또 주가 흐름이 좋고 하는 면들이 되는데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아까 그 이제 성장성 부분, 예, 그 실적에 있어서 최근 또 올해 내년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면들 중에 하나가 또 일본 통신사양 이 수출이 상당히 또 많은데 과거에 이제 일본 올림픽 이제 개최하기로 돼 있었을 때 한 2011년, 12년 이럴 때 윈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일본에 이제 그 IPS 수출이 상당히 크게 많이 발생을 해갖고 그때 주가가 크게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이 교체 주기가 한 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16년, 17년 넘어갈 때 교체 주기 때문에 또 한 번 매출이 크게 발생했는데 지금 이제 2021년, 22년 이런 시점도 일본향 이제 수출에 있어갖고 다시 또 교체 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재훈 의원이요? 근데 이 종목이 거래하기 너무 힘든 종목 아닌가요? 하루 거래 대금이 오늘 같은 경우는 5조도 안 되는데 5억도 안 되는데 5억도 안 되나요? 예, 뭐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은 거래하기 쉬운 종목은 사실 없죠. 예, 뭐 주가 크게 급등 내지 급락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 뭐 그건 보편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윈스 지금 1.3% 오늘 살짝 밀렸죠. 16,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현재 보면요, 윈스 주간 차트네요. 예, 주간 차트가 되겠는데, 글쎄요, 이 종목도 뭐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 보면은 조금씩 이제 반등하고 오르는 그런 양상들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뭐 중요한 가격대는 한 19,000원 정도 되겠죠. 18,500원, 19,000원, 이런 영역대가 작년도 올해 있어서도 계속 좀 저항으로 주로 막히는 영역대이기 때문에 18,500원, 19,000원 정도를 일단 보긴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가격대에서 뭐 며칠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강하게 그걸 뚫어넘긴다 했을 때는 이 종목도 뭐 오히려 이전 뭐 전고점인 뭐 한 2만 원대 중반이나 이런 가격까지도 또 탄력 있게 올라갈 수는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한 18,500원, 19,000원 정도 보고 그걸 또 탄력 있게 뚫어넘긴다 했을 때는 좀 더 목표를 늘려봐도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윈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윈스 지금 보안 쪽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우선 1차적인 목표가 18,500원에서 19,000원 사이입니다. 이 저항선을 뚫어내게 되면 그 위에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서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윈스와 관련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판단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패배를 선언하겠습니다.